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곳에 털어놓는 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와 엄마가 겪은 일처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런데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망설여집니다. 그 당시 느꼈던 감정과 봤던 상황을 다시금 떠올리려고 하니 괴로워서 말이죠. 그래도 제 사연이 다른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마음을 다잡으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어린 시절부터 말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연애하시다 결혼까지 약속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외갓집에서 저희 아빠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버스 기사이셨던 아빠의 벌이를 문제 삼은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저희 외가가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불교를 믿었고 외갓집에서는 그런 저희 아버지를 결사반대하셨어요. 모태신앙 집안의 불교 신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지만 그런 집안의 반대에도 저희 부모님은 마음을 접지 않고 꿋꿋이 연애를 이어오셨고 계속된 결혼 반대에 부딪히던 중 결국 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양가에서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드디어 결혼하게 되셨고 그 후 부모님은 저를 낳아 기르시며 부부의 연을 이어가셨습니다. 애초에 연애 결혼이었기에 서로를 사랑하셨던 부모님은 서로 큰 문제 없이 사이도 좋으셨지만 결혼 이후에도 이어진 양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외갓집에서는 여전히 아빠를 못마땅해 하셨고 백년손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위인 아빠를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남보다도 못하게 대해 아빠의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들었죠. 아이가 생겨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을 뿐 사위로는 인정할 수 없으신지 싫은 티를 대놓고 내셨던 겁니다. 그러자 저희 친가에서는 아빠가 외갓집에서 받는 무시와 구박을 아시고 기분이 상하셨고 그 문제를 두고 저희 엄마에게 한마디씩 하곤 하셨어요. 아무래도 서로 자식이 더 귀하다 보니 남의 자식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사위 며느리를 탓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두 분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도 없고 사이가 좋았지만 자꾸만 불화를 일으키는 주변 환경 때문에 저희 부모님 사이에도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가 외가 사이 문제로 저희 부모님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면 어른들은 일부러 그러시는지 일부러 이간질하고 서로의 집안을 탓하며 더 불을 지펴 상황을 악화시키기 일쑤였어요. 그렇다 보니 가볍고 흔한 부부싸움이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불거지기도 하고 점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저 때문인지 사랑 때문인지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지켜가려고 하셨지만 양가 어른들은 그런 부모님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장례를 치르게 되셨는데 평소 아빠를 못마땅해 하시던 외할아버지가 아빠에게 괜한 또 한마디를 하셔서 소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단한 사위님 아니신가? 이거 바쁘신 분이 남의 부모 장례식에 자리 지키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 왜 그러십니까 장인어른? 이러지 마시지요. 어째 미운 장모 빈소 지키는 게 힘들진 않고. 그러고 보니 우리 사위님은 신실한 불교 신자신데 이거 장례식이 기독교식이라 많이 불편하겠어. 안 그러나? 장인어른, 제발 그만하세요. 저나 장인어른이나 지금 다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힘들면 내가 힘들지 자네가 왜 힘들어? 왜? 기독교 장례식이 꼴보기 싫어서 힘든가? 아니면 기도 소리를 못 들어주겠나? 그래, 아무래도 그렇겠지.
불교 그 마귀 우상숭배나 하는 걸 믿는 놈이 천국 가라고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기도니 기회니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냥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 될 걸 왜 자꾸 그러세요? 존중은 무슨 존중? 그러는 너는 우리를 그리 존중해서 반대하는 결혼 기어이 했어? 그러고 보면 우리 집사람 이렇게 일찍 떠난 것도 다 네 놈 때문이야.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돌아가신 게 제 탓이라뇨. 우리가 지숙이를 얼마나 신실하게 키웠는데 네 놈 같은 걸 만났으니 부모 마음이 괜찮겠어? 그때 마음고생을 오죽 했으면 이렇게 일찍 떠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날까지 그런 소리 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장인어른은 지겹지도 않으세요? 전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아빠는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까지 빈정대는 외할아버지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셨고 결국 그 일이 시발점이 되어 저희 부모님이 큰 갈등을 겪게 되셨어요. 이미 오랜 세월 곪고 쌓여온 감정들이 기어이 터져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다툼은 부모님의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몇 달 후 결국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갈라서게 되신 후 저는 엄마를 따라가 지내게 됐지만 다행히 아빠와 계속 교류를 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제 아빠랑 떨어져 지내야 하지만 그래도 아빤 여전히 우리 미나 사랑해. 알지? 그러니까 아빠 없이도 엄마 말 잘 듣고 우리 미나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우리 미나,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아빠는 이혼하신 후에도 매번 제 양육비를 빼놓지 않고 보내시며 제게 여전한 사랑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런 아빠가 신경 쓰고 마음 쓰는 건 저희 모녀가 아닌 저 하나로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외가에 당한 일들과 결국엔 외갓집 식구들 편을 든 엄마에게 실망한 마음 때문인지 아빠는 오로지 제 양육비만 챙기셨을 뿐 엄마의 생활비까지 해결해 주셨던 건 아니셨죠. 그러다 보니 가정주부로 지내시던 엄마는 뒤늦게 직장을 구해 사회생활을 하셔야 했고 저는 혼자 자식 키우며 일하는 엄마의 사정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힘들게 일하는 엄마가 안타까우면서도 아빠의 행동도 이해되었기에 저는 부모님 두 분 중 누구 하나를 원망한다거나 더 편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사랑하고 걱정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이미 너무나 틀어진 부모님의 관계를 제가 개선할 수도 없었고 한쪽 편을 들 수도 없으니 그냥 학생인 제 자리에서 본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나 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각자 힘들고 복잡하실 부모님들 인생에 저까지 걱정거리가 되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던 저는 저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엄마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셨어요. 이미 두 분이 이혼하신 지도 오래고 저도 부모님이 각자 행복하길 바랬기에 저는 엄마의 연애를 응원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엄마의 연인이었던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아 보였고 외갓집에서도 이번엔 아저씨를 좋아하셨거든요. 이유는 아저씨가 목회자를 꿈꾸던 신학대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저씨는 현실적인 이유로 목회자의 꿈을 접고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회생활을 하며 힘들어하던 엄마를 잘 이해해 주셨고 위로도 해주셨죠. 거기다 종교적 신념도 같았던 두 분은 주말엔 항상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잘 지내오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종교 때문에 갈등을 겪던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 저로서는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이 잘 지내는 두 분이 보기 좋았고 엄마가 아저씨와 잘 되길 바랬어요. 오히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앞으로 엄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두 분이 결혼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엄마는 아빠와의 이혼 때문인지 재혼 생각 없이 아저씨와는 계속 연인 관계로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 아빠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시게 되셨습니다. 너희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들으셨어요? 맞아요. 진지하게 만나고 계세요.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잘해주니? 너한테도 잘하고. 뭐 제가 보기엔 좋으신 분 같아요. 엄마랑 잘 맞으시는 것 같고 저한테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좋아하세요. 그래, 뭐 좋은 사람이니 다행이네. 아빠는 제 앞에서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하진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 저와의 만남을 줄여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빠는 저와 자주 만나면 엄마와 아저씨 사이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저와 아빠는 그래도 여전히 좋은 부녀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엄마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연에 잘 적응하며 지내던 중 제가 해외로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몇 년이 걸리는 일이라 너무 긴 시간을 부모님과 떨어져야 해서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제게는 좋은 기회였기에 전 결국 해외 출장에 지원하게 됐어요. 제가 해외로 나가는데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출장을 다녀온다면 회사에 큰 인상을 남길 수 있었고 그러면 승진이든 이직이든 제 앞길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저는 그 장기 출장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제가 어떻게든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혼 가정에서 자라며 양쪽 부모님의 고생을 알고 있었던 저는 늘 그런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매번 월급의 반 이상을 제 양육비로 보내며 고생하셨고 엄마는 혼자서 제 뒷바라지를 하시며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전 언제나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혼하시며 누구보다 제게 미안해하셨던 부모님이셨기에 전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제가 보란듯이 성공해야 부모님께도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며 장기 출장을 지원했지만 막상 출장이 결정되고 나니 갑자기 엄마가 걱정되더라고요. 뭐 아빠야 원래부터 떨어져 지내기도 했고 요즘 들어 더 자주 뵙지 못하니 전화로 안부를 전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동안 저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라 갑자기 사라진 제 빈자리를 크게 느끼실까봐 걱정이 됐죠. 엄마, 나 없으면 외롭지 않겠어? 엄마 혼자 잘 지낼 수 있지? 얘는 엄마가 뭐 3살배기 어린애인 줄 알아? 내 걱정은 말고 너 가서 지낼 걱정이나 해. 엄마는 널 그 멀리 보내려니 그게 걱정이구만.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어? 나야 어디서든 잘 먹고 잘 지내니까 괜찮아. 근데 엄마는 나 없으면 허전해할까봐 그러지. 물론 맨날 붙어있던 자식이 있다 없으니 허전하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어쩌겠어. 너네가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갈 거니?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자꾸 마음에 걸리네. 그래도 이럴 때 아저씨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 아저씨도 안 계셨으면 진짜 걱정됐을 텐데 말이야. 그래, 네 말대로 현철 씨도 있고 엄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걱정이었던 저는 속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저씨가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이 정식으로 결혼하셨던 건 아니지만 긴 시간 만나신 만큼 서로 신뢰가 있고 이미 외가에서는 사위처럼 생각하는 아저씨라 아저씨가 저 대신 엄마의 빈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에게 따로 엄마를 부탁드렸어요. 아저씨, 저 장기 출장 가는 거 아시죠? 그래.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멀리 간다니까 엄마가 걱정 많이 하던데. 그래도 아저씨는 미나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 미나 너 똑똑하고 잘하는 아이잖니. 멀리 가서도 속 썩일 일 없을 거고. 그래서 아저씨도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저도 가는 건 별 걱정이 없는데 엄마가 마음에 걸려서요. 저희 엄마 생각보다 여리고 외로움 타는 사람이라 제가 없으면 빈자리로 허전해할까봐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동안 아저씨가 저희 엄마 잘 좀 챙겨주세요. 물론 제가 이런 부탁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부탁드려요. 그래, 뭐 그건 당연하지. 그래도 미나가 이제 다 컸네. 엄마 걱정도 이렇게 하고. 그럼 미나 너 없는 동안 엄마 빈자리는 내가 잘 챙길 테니까 넌 가서 네 할 일 잘하고 와. 조심해서 잘 다녀오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아저씨에게 엄마를 부탁한 저는 걱정하지 말라는 아저씨를 믿고 마음 편히 출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화상통화와 전화로 봤던 엄마는 아저씨 덕분인지 제가 곁에 없어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안심하며 조금 더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저씨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웬만하면 아저씨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불안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불안한 상상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었죠. 미나야, 너 얼른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네? 엄마가요? 아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돌아가시다니요. 죽었다고요? 엄마가 왜요? 그동안 네 엄마가 절대 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너한테 숨기고 있었는데 실은 엄마 암이었어. 오늘 병원에서 있다 숨을 거뒀고 우선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라. 들어오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 줄 테니. 아저씨의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당시 그 상황이 다 거짓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꿈이길 믿고 싶었죠. 그런데 이게 꿈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겁이 났습니다. 혹시 꿈이 아니라 현실이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믿기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던 와중에 아저씨께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정신이 없을 거라는 걸 예상하시곤 확인차 연락을 주셨던 거였죠. 그리곤 제게 힘들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다시금 엄마의 죽음을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었던 저는 여권과 지갑, 휴대폰만 챙긴 채 공항으로 뛰어갔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비행기를 타고 엄마에게 가야 했으니까요. 회사에는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연락해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허락이 있기 전에 제 마음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죠. 그땐 엄마 생각에 회사고 일이고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었죠. 다행히 회사 측에서도 제 상황을 이해해줬습니다. 따로 업무 인수인계 없이 다녀오라고 배려해줬죠. 공항에 도착해서는 돈이든 뭐든 상관없이 가장 빨리 한국으로 도착하는 표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조차 제겐 너무 긴 시간이었죠. 그렇게 마음에 쫓기고 시간이 쫓기면서 어찌저찌 한국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있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됐어요. 영정사진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를 말이죠. 그제야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실신하듯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됐어요. 제가 쓰러지자 엄마의 장례식장에 있던 이모와 다른 친척들이 제게 달려왔죠. 미나야, 너 괜찮은 거니? 이모, 우리 엄마 왜 저기 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죽어요?
나랑 며칠 전까지 웃으며 통화했는데 엄마가 왜 저기 저러고 있냐고요? 이모,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미나야, 우리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우리도 네 엄마 암이라는 걸 응급실에 실려간 뒤에는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론... 아니다. 나보다 초서방한테서 얘기 듣는 게 낫겠다. 우리보단 초서방이 네 엄마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으니. 여보, 초서방한테 미나 왔다고 여기를 좀 오라고 해요. 이모도 엄마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이모부에게 절 대신에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있던 아저씨를 불러오라고 했죠. 제가 있는 곳으로 온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절 부축해 장례식장 한편에 마련돼 있던 방으로 데려갔죠. 그곳에서 아저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듣게 됐어요. 엄마가 암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말이죠. 아저씨, 엄마가 암이라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도 그렇고 아저씨도 저한테 엄마가 암이라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미안하게 됐다. 근데 미나 너한테 알리지 못한 건 네 엄마 뜻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엄마가 절대 너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 자기가 아픈 걸 미나 너가 알게 되면 분명히 출장 중에도 돌아올 거라고. 그럼 네 앞길을 막는 일이라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어차피 치료받는 것도 몸이 회복되는 것도 네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같을 테니까 그럴 바엔 네가 신경 덜 쓰게 비밀로 하는 게 낫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까지 너한테 알리지 않고 항암 치료 받고 있었던 거란다. 또 혹시라도 네 귀에 들어가게 될까봐 친인척들과 지인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있었고.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저씨는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얼마나 죄책감 느낄지 아시면서 예상하셨으면서 그럼 엄마를 설득하셨어야죠. 아저씨가 저에게만큼은 말씀해 주셨어야죠. 내가 왜 네 엄마를 설득을 안 했겠어? 엄마가 처음 암 진단 받고 나서 너한테 알려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난데. 근데 내 말 듣지 않는데 어떡하니? 네 엄마 처음엔 내 곁도 떠나려고 했어. 너는 물론이고 나한테도 병수발 들게 하는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면서 말이지. 그런 사람 겨우겨우 붙잡아 내 옆에 뒀는데 너한테 알리면 내 곁에서도 떠나겠다고 하더라. 자기가 민폐 끼치고 발목 잡는 건 나 하나로 족하다고 너까지 힘들게 만들 수는 없다면서 말이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알릴 수 있겠니? 그리고 네 앞에선 밝은 척 안 아픈 척하고 있는 네 엄마 옆에서 보고 있는 난 어땠을 것 같아? 너한테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웃고 있었던 내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로 힘들어하는 아저씨 표정을 보며 제게 엄마의 상황을 전하지 않은 걸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련스러울 정도로 저를 생각하던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가 아저씨에게 어떻게 나왔을지 상상이 됐고 아저씨도 엄마의 반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이해되었으니까요. 저도 놀라고 믿을 수 없어 그랬던 거지만 아저씨에게 따지듯이 물어서 죄송했어요.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나머지 궁금했던 걸 물어보게 됐죠. 아저씨 죄송해요. 저도 너무 놀라서 엄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일이라서요. 그럼 치료가 잘 안 된 거예요? 다른 치료법이나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마지막 떠날 때 고통스럽게 떠난 건 아니죠? 암을 발견했을 때 진행이 어느 정도 됐던 상황이라 치료는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단다. 그래서 네 엄마가 더 이상 큰 돈이 드는 치료는 그만하자고 하더라고. 항암 치료가 힘들기만 하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말이지. 대신 대체의학과 식단 조절, 운동으로 치료를 해보겠다고 했어. 그래도 난 어찌됐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러면서 대체의학이든 운동이든 하자고 말했지. 그러니까 그제야 본심을 말하더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 안 받든 어차피 자기는 죽게 될 것 같고 그 시간이 빠르게 오냐 늦게 오냐 뿐이라며 남아있는 시간을 치료에 매달려 지내고 싶진 않다는 거야. 항암 치료 받으면 거의 일주일은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 했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죽게 될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로 쓴 돈이 아깝다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게 낫겠다고 했어. 물론 이번에도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든 나와서 미나 얼굴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소용이 없더라. 네 엄마 고집을 꺾을 수가 있어야지. 거기다 내가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겠다, 너한테 말하겠다 말하면 도망갈 거라고 겁을 줘서 원하는 대로 둘 수밖에 없었어. 나도 아픈 사람 붙잡고 실랑이 버릴 바엔 대체의학이든 몸에 좋은 음식이든 암을 낫게 할 방법을 공부하고 찾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 그 방법이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엄마가 정신력으로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떠나기 며칠 전까진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았단다. 다만 며칠 전부터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더니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 그때 병원으로 옮겼던 거고, 이모님들과 다른 친척들에게도 엄마 상황을 알리게 됐던 거지. 그리고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이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만은 편했던 것 같아. 자기가 아픈 동안 너한테 신경 쓸 일 만들지 않았다고, 그래도 네 발목은 잡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어요. 성공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너무 앞만 바라보다 제게 너무 소중했던 엄마에게 무관심했던 건 아니었나 싶어서 말이죠. 아무리 아저씨가 곁에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엄마를 좀 더 세심하게 또 자주 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저에게 화가 났고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쪼여왔어요. 제 가슴을 인정사정 없이 두들기며 때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저씨가 절 말리며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모두 저 때문이라고요. 아픈 엄마가 치료도 받지 않고 끙끙 앓았던 건 저 때문이에요. 내가 엄마를 신경만 썼어도, 회사에서 인정받겠다고 외국에 그 긴 시간 나가 있지만 않았어도 엄마 지금쯤 살아있을 거라고요. 미나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네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잘 안다. 그렇지만 엄만 네가 이렇게 자책하길 바라지 않았을 거야. 엄마는 네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었어. 그래서 우린 이해하기 힘들고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엄마의 선택이었지만 엄만 널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한 거야. 아픈 고통을 참으면서도. 물론 견디기 힘들다는 거 안다. 네가 느끼는 감정 나 또한 느꼈으니까.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나도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을 챙기지 못해서 그런 몹쓸병에 걸리게 만든 것 같아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했으니까. 근데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더구나. 모든 선택은 자기가 선택한 거고 자기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으니 자기만 원망하라고. 자기 원망하면서 모든 걸 토해내고 우리 보곤 행복하게만 지내라고 했어. 나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했는데 널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겠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말이고 선택이었다는 거. 어쩌면 네 엄마 처음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차도가 없었을 때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게 조금이라도 덜 피해 주려고 했고 자기가 죽고 나서도 네가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길 바래서 내게 그런 말을 했을 거야. 엄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널 위해서 살았어. 그 마음에 보답하고 부응하는 건 네가 빨리 지금 이 슬픔을 이겨내고 네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너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네 엄마도 원망하지 말고 날 원망해. 엄마가 이렇게 된 거 모두 다 네 엄마 옆에서 잘 보살피지 못한 내 탓이니. 아저씨 입을 통해서 들었던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순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장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행동할 순 없어도 최대한 엄마가 바라던 모습처럼 행동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 엄마를 갑작스레 잃어 어쩔 수 없는 슬픔은 모두 다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품에 안겨 오열하게 됐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을 어느 정도 토해낸 뒤에는 상주로서 빈소를 지키며 엄마의 장례식을 치렀죠. 그렇게 이틀간의 장례식을 치르고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는 날이 됐습니다. 화장터가 있는 납골당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에게 엄마의 마음을 전해 듣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었지만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아저씨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납골당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제 손을 꽉 잡곤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어요. 아저씨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엄마 곁을 지켜주신 것도, 아픈 엄마를 보살펴 주신 것도, 엄마가 돌아가신 뒤 흔들리는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말이죠. 아저씨가 엄마에게 살아생전에도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됐고 그때 저에게도 큰 의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납골당까지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엄마와 작별할 시간이 됐습니다. 엄마의 시신을 인도한 뒤 화장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부터는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고 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염습하며 돌아가신 엄마의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 때도 눈물 흘리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엄마를 보내드렸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완전히 떠나보낸다는 생각 때문인지 쉽사리 감정이 진정되지 않았죠. 그건 아저씨를 포함해 다른 친인척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이미 감정이 격해져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었죠. 저도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고 다시 한번 오열하게 됐어요. 화장터 앞은 엄마를 떠나보내기 힘들고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죠. 그런데 그때 화장터를 가득 채우던 울음소리를 뚫고 고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웬 남자가 화장터와 우리 사이를 나눠놓고 있던 유리창을 두들기며 소리치기 시작했거든요. 그 남자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죠. 저기 멈춰요! 멈추라고요! 화장하면 안 됩니다! 멈추세요! 멈추라고요! 예민아야! 저 사람 저렇게 보내서는 안 돼! 네 엄마 화장하면 안 된다고! 어서 화장 멈추라고 해! 얼른! 남자의 소동에 저도 눈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빠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화장터에 있던 친인척분들과 지인분들도 아빠를 알아보시곤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갔죠. 아빠?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장례식 하는 동안 찾아오지도 않으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리고 화장을 멈추라고요? 지금? 아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미나야, 네 엄마 이대로 그냥 보내선 안 돼. 저 사람 암 때문에 죽은 건 맞지만 꼭 암 때문에 죽은 것만은 아니라고. 그걸 밝히려면 네 엄마 저렇게 보내선 안 된다. 혹시 모를 증거라도 있을 수 있으니 확실히 하려면 화장해선 안 돼. 그러니 어서 멈추라고 해. 어서! 아니다. 내가 그만두라고 하마. 여기 장례 지도사가 누구예요? 지금 안에 들어가서 화장 멈추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암 때문에 돌아가신 건 맞지만 또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니. 말 그대로다.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우선 저 사람 화장은 멈춰. 그리고 그 사람 어딨니? 네 엄마랑 같이 지낸다는 그 남자 말이야. 아저씨요? 아저씨는 또 왜...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던 아빠가 화장터에 난입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며 아저씨를 찾았죠.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놀란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러신다고 생각해 장례 지도사분에게 화장을 잠시 멈춰달라고 그랬죠. 그 말을 전하고 있던 순간 다시 한번 화장터 앞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이번엔 고성이 아닌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죠.
아빠가 아저씨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네 놈이었어? 네 놈이지? 네 놈이 저 사람 저렇게 되도록 만든 거지? 그리고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야, 넌 지금 이 상황이 재밌어? 재밌냐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기 네가 있어? 이 사람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행패는? 당신 계속해서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지숙씨 마지막 가는 길 추모하러 왔으면 얌전히 있다 가라고.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고. 뭐? 경찰? 그러지 않아도 내가 경찰 부를 거니까 너나 얌전히 있어.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다 밝힐 테니까 너나 얌전히 있으라고. 다행히 친척들이 아빠와 아저씨를 떼어나 더 큰 소동은 생기지 않았지만 화장터 부댕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빠를 좋게 보지 않던 외가 식구들은 이해 못할 아빠의 행동을 보곤 거의 죽일 듯이 쳐다봤어요. 몇 분은 아빠에게 다가가 직접 눈앞에다 대고 못마땅해 하며 욕설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고요. 전 그런 친척들을 진정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아빠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아빠, 엄마 떠나보내는 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까 한 말씀은 뭐고? 아저씨한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빠, 아저씨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아세요? 저한테나 엄마에게나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한 분인지 아시냐고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엄마 더 힘들게 지내다 떠났을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상황 견디기 힘들었을 거고요. 근데 왜? 미나야, 너 아빠 말 똑바로 들어. 너 지금 저놈한테 속고 있는 거야. 오히려 저놈 때문에 네 엄마가 이렇게 된 거라고. 저놈 아니었으면 네 엄마 지금쯤 살아있을 수도 있었어. 난 저놈이 설마 여기 와 있을 줄은 몰랐다. 난 저놈이 지금쯤이면 어디에 숨어 있을 줄 알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저놈이 여기에... 그리고 도대체 뭐라고 했기에 너랑 네 외갓집 식구들이 저놈을 감싸는 거니? 저놈이 네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가 엄마를 죽게 했다니. 아빠, 죄송한데요. 혹시 질투심이나 다른 감정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니죠? 아저씨가 엄마 곁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있었는지 아세요? 제게도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시냐고요. 몰라. 난 그런 건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아는 건 저놈이 네 엄마 죽게 만들었다는 거야. 미나야,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놀라면 안 된다. 너 네 엄마가 암치료 안 받은 건 알고 있니? 네. 근데 처음부터 아예 안 받은 건 아니고 차도가 없어서 또 암 진행이 너무 돼서 안 받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 엄마 암 진단 받고 병원 가서 치료받은 적 없어. 그러니 차도가 없었다는 말도 다 거짓이라고. 저놈이 네 엄마 쇠뇌에서 안수 기도와 성수인지 생명수인지 그것만 하고 마시면 된다고 말하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친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의 힘에 기대야 한다고 말해서 아예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고. 저 인간이 네 엄마 쇠뇌에서 죽인 사람이라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힘이라니? 아빠, 지금 뭔가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치료를 중단했던 건 사실인데 근데 아빠가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병원 치료 받고 차도가 없어서 엄마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병원 치료 중단한 거예요. 치료받는데 시간이고 체력이고 낭비하기 싫다고. 또 저 때문에. 그래서 치료받았다는 그 말 확인해 봤니? 병원을 찾아가든 다른 사람이 받든 네 엄마가 치료받은 거 확인했어?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뭘 확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빠가 말하는 것도 전부 추측이고 가정인 거 아니에요? 엄마랑 연락하고 지낸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제가 틈틈이 화상통화나 전화로 연락했으니까요. 물론 아팠던 건 엄마가 숨겼지만 엄마가 그렇게 강압적인 상황에 놓인 것까지 몰랐을 리가 없죠. 추측이나 가정 아니다. 아빠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 피우는 거 전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도 있어서야. 그래서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거고.
나 네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날짜별로 시기별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저놈이 네 엄마 죽였다고 말하는 거야. 네? 어떻게 아빠가 그걸... 엄마가 예전에 쓰던 자기 메일에 일기를 매일 써서 보냈다. 거기에 네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다 나와 있어. 엄마가 메일로 일기를 썼다고요? 그걸 아빠가 어떻게... 엄마랑 아빠가 부부였을 때 쓰던 메일이 있었단다. 네 엄마 계정이었는데 부부 다툼이 있거나 각자 집안에서 모진 말 듣고 와선 서로 속 이야기를 여기다 쓰고 그랬지. 그럼 그때 서로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알고 위로도 하고 화해도 하는 거야. 그러다 네 엄마랑 갈등이 심화되면서부터 이 메일을 쓰지 않았단다. 이혼 후엔 당연히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러다 네 엄마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그 메일이 생각났지.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메일 계정이 지워졌거나 비밀번호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대로였고 네 엄마가 그 메일을 일기장으로 쓴다는 것까지 알게 됐지. 처음엔 세상 떠난 사람 허락도 없이 메일을 훔쳐보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더 앞서더구나. 그래서 메일을 열어보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네가 아저씨라고 부른 저놈이 네 엄마를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고,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여기 메일 내용 보자. 아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게 보여주셨죠. 아빠는 둘러매고 있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열어 엄마가 매일매일 작성했다는 메일을 제게 보여줬죠. 그곳엔 제가 몰랐던 그동안의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저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말이죠. 일기는 엄마가 암에 걸리기 전부터 적혀 있었습니다만 아빠는 우선 엄마가 암 판정을 받은 날 썼던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띄엄띄엄 아빠의 말대로 엄마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아저씨에게 의지해 말도 안 되는 신앙적 치료를 받은 날들이 적혀 있는 메일을 보여줬죠. 모두 사실이었어요. 엄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던 건 돌아가시기 전 응급실을 갔을 때뿐인 것 같았죠. 그 외에는 병원에 갔었다는 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에 기도와 성경 말씀 말곤 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아저씨의 말을 믿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의가 아니라 아저씨의 강요와 세뇌로 인해서 말이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자 우리 엄마를 사랑해주고 아껴준다고 생각한 아저씨는 제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저씨는 개신교와 비슷한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종교에 꽤 직급이 있는 간부처럼 보였어요. 물론 아저씨가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고 아저씨가 어떤 직급인지는 그 당시 엄마의 일기만으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엄마가 메일로 적은 일기를 통해 대충은 예상할 수 있었고 오랜 기간 또 천천히 엄마를 그 종교에 빠지게 한 건 알 수 있었죠. 거기다 이제까지 결코 적지 않은 엄마의 돈이 아저씨를 통해 그 교회로 흘러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장례를 마친 뒤에도 아저씨에게, 아니 그 교회로 엄마의 돈이 갈 거라는 걸 알았고요. 메일에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은 유언장을 작성해뒀다고 천국으로 가기 전 교회에 마지막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며 재산의 일부를 아저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건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신념과 상관없이 암에 걸린 엄마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세뇌한 아저씨의 행동은 용서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전 그때 알게 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엄마가 메일에 쓴 일기만으로 부족했어요. 아저씨 입을 통해서 들어야 했죠. 저는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딜 갔는지 아저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모와 친척들도 아저씨가 어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고요. 아빠와 다투고 난 아저씨가 근처에서 화를 삭히고 있을 거라 생각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제야 아저씨가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도망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이 들 때 때마침 경찰이 아빠의 신고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고 아저씨를 찾아달라 부탁했지만 당장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사건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멀쩡한 성인을 찾는 건 경찰의 관할이 아니라고 했죠.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아저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아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고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사건으로 신고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하는 일에 관해서 묻게 됐어요. 이후 변호사님의 도움을 얻어 사건 접수를 위한 증거 내용들을 모아갔죠. 엄마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기록과 아저씨 또는 교회로 흘러들어간 통장 내역, 아저씨가 적으라고 한 대로 적은 유언장, 그리고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치료법이라며 하루 종일 쓰게 했던 성경 말씀 받아쓰기까지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아저씨가 우리 엄마에게 한 짓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져 갔습니다. 그 증거를 모아 아저씨를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어요. 그때까지 아저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연락조차 되지 않던 아저씨를 만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들을 수 있었던 건 사건 재판이 열린 법원이었어요. 하지만 뻔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제가 고소한 내용에는 엄마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거부했고 돈이 빠져나간 내용 역시 봉헌하겠다는 엄마의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엄마에겐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뻔뻔한 대답은 재판장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대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저씨, 인정하세요. 이미 증거들 다 나왔잖아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 죽게 만든 거잖아요.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네 엄마를 왜 죽여? 아까 법원에서 말했듯이 나 네 엄마한테 뭐든 강요한 적 없어. 근데 내가 누굴 죽여? 그럼 왜 저한테 말한 것과 달라요? 언젠 엄마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서요. 그리고 그 교회는 뭔데요?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리고 병원 치료는 내가 헷갈려서 그랬던 거고. 미나야, 너 네 아빠 이야기만 듣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동안 내가 네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고 네 엄마가 내게 얼마나 많은 위안을 받았는데. 당신 끝까지 인정 안 할 거야? 나 우리 엄마가 쓴 일기 전부 다 보고 당신이 우리 엄마 세뇌시켰다는 거 다 아는데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냐고. 당신 나랑 우리 엄마가 우스웠지? 당신의 거짓 연기를 진심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간 우리가 우스웠지? 당신 절대 용서 안 해. 어떻게 해서든 당신 처벌받게 만들겠어. 만들겠다고. 너 정말 왜 그러냐? 원망할 거면 암 걸린 네 엄마를 원망해야지. 어디서 날 원망해? 기껏 잘해줬더니 돌아오는 게 겨우 원망이냐? 내가 너 뭐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네가 감히 내 아내를 죽게 만들어? 내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너 재판 결과 받을 필요도 없어. 내가 널 심판할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 끝내! 아야, 미나야, 네 아빠 좀 말려봐. 아이고, 어서! 끝까지 뻔뻔한 말을 이어가던 아저씨는 말을 이어가다 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더는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리신 거죠. 아빠를 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가 놈을 더 흠씬 두들겨 패주길 원했지만 말려야 했습니다. 아빠가 처벌받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뻔뻔한 그놈 때문에 속타는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그놈이 엄마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게 너무나도 확실했는데 쉽게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엔 유기치사와 사기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놈은 엄마를 속이고 죽게 만든 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제 썩어 문드러진 제 속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나아질 수 있었어요. 아빠도 조금은 울분이 풀린 듯 보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저씨가 소속되고 엄마의 돈을 갈취해가며 치료받지 못하게 지시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한 교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아빠와 함께 그 교회 앞으로 찾아가 시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저희 엄마와 같은 일을 당하시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엄마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면서도 제 일에 대해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놈이 엄마의 마음이라며 전했던 말들 중 다른 말은 다 거짓일지 몰라도 제가 행복해지길 바란다던 엄마의 마음은 진짜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늘에서 절 보고 있을 엄마가 환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복하게 또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럼 저는 제 사연을 끝내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사이비, 아니 모든 종교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